늦가을 산중턱 묘지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매주 아들의 묘비를 찾던 재벌 회장이 그날도 산을 올랐죠. 그런데 묘비 앞에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에 얇은 점퍼를 입은 5살짜리 아이. 아이가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더듬더듬 손가락으로 따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아빠.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30년 전 어린 시절 아들의 얼굴과 정확히 겹쳐졌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강시우요. 묘비에 새겨진 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5년 전 죽은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재벌가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목소리가 닿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눈부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산중턱을 훑고 지나갑니다. 낙엽이 묘비 사이를 굴러다니고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죠. 산 아래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차에서 경호팀장이 먼저 내렸고 앞차 뒷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천천히 발을 디뎠죠. 검은 코트깃을 세운 태준의 얼굴에는 5년 동안 굳어버린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석비서 박종길이 차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바람이 많이 찹니다. 목도리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됐다. 태준이 짧게 대답하고 묘원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종길과 경호팀장이 뒤를 따르려 하자 태준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죠. 여기서 기다려. 회장님, 산길이 가파른데 혼자. 기다리라니까. 박종길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주 한 번 이 길을 오르는 것이 태준에게는 5년째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일과였죠. 아들 현우의 묘비 앞에 서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묘원 안쪽으로 접어드는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묘비들이 줄지어 늘어선 길 끝에 현우의 묘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코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묘비 쪽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형체였죠. 얇고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한쪽은 앞코가 찢어져 있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더듬더듬 따라가고 있었죠. 강현우. 한 글자씩 손끝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죠. 아빠. 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세게 뛰기 시작했죠. 아이의 옆모습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그 얼굴이 30년 전 5살이던 현우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태준이 한참을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아이의 얇은 점퍼 자락을 흔들었고 아이는 두 손으로 묘비를 감싸 안듯이 기대어 있었죠. 태준이 떨리는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얘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겁먹은 눈동자가 태준을 올려다보았죠. 아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놀라지 마. 할아버지야. 너 이름이 뭐니?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태준의 얼굴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시우 강시우요.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왜 현우의 묘비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지,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팀장이 태준이 묘비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을 걱정해 올라온 것이었죠. 경호팀장이 쪼그려 앉은 태준 옆에 아이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시우가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태준이 경호팀장의 팔을 밀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물러서. 아이가 놀라잖아. 경호팀장이 두 발짝 물러났습니다. 태준이 코트 단추를 풀러벗고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시우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두 팔 안에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죠. 태준이 시우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안 잡아가. 울지 마. 시우의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시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때 시우의 점퍼 주머니에서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죠. 여자의 필체로 묘지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4글자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이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뜻이었죠. 태준이 종이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시우가 태준의 옷깃을 움켜쥐며 고개를 태준의 어깨에 묻었죠. 태준이 묘원 관리인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분 계시오. 문이 열리며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태준의 품에 안긴 시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그 아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있었소? 이른 아침부터요. 저쪽 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묘비 앞에 앉더니 몇 시간째 울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살짜리가 혼자서 산중턱까지 찾아왔다는 말이었죠. 태준이 시우를 안은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박종길이 태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차에 태워. 박종길이 급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시우를 뒷좌석에 눕히고 코트를 이불처럼 덮어주었죠. 시우의 눈이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드는 것이었죠. 태준이 시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박종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종길아. 예, 회장님. 이 아이가 현우를 닮았어. 박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종길이 뒷좌석의 시우를 바라보았죠. 잠든 아이의 얼굴에서 현우의 흔적을 읽어내려는 듯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설마.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가 현우 묘비 앞에서 아빠라고 불렀어. 박종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태준이 잠든 시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시우의 귓불 뒤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있었죠. 태준이 손을 뻗어 아이의 귓불을 살짝 넘겼습니다. 강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모반이었습니다. 태준의 귓불 뒤에도 현우의 귓불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죠. 태준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태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종이를 꺼내 박종길에게 건넸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현우의 교우관계, 연인관계 전부 다 5년 전으로 돌려서 조사해. 빠짐없이. 박종길이 종이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성이한테도 태식이한테도 오늘 일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박종길이 태준의 얼굴을 힐끗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박종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우의 고른 숨소리만 뒷좌석에 퍼졌죠. 태준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마른 아이가 혼자서 산중턱까지 걸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이 아이가 내 아이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태준의 자택에 도착하자 시우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시우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죠. 시우가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태준이 차 문을 열고 시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야, 여기는 안전한 데야. 나오렴. 시우가 고개를 젓고 더 깊이 웅크렸죠. 태준이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차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시우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죠. 태준이 손을 내민 채 웃어 보였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밥 먹자. 시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태준이 시우를 안아 올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집안 직원들에게 아이방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시했죠. 창고에 현우 어릴 때 장난감 상자가 있을 거다. 가져와. 직원이 먼지가 쌓인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시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죠. 나무 블록, 작은 자동차, 색연필통. 그 사이에서 시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낡은 곰 인형 하나를 꺼내 들었죠. 한쪽 눈이 빠져 있었고 털이 달아 있었지만 시우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거 아빠 거야?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준이 등을 돌렸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태준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이 거실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내렸죠. 저녁이 되어 시우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태준이 아이방에 이불을 덮어주고 서재로 들어갔죠. 책상 서랍에서 현우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첩, 졸업장, 낡은 지갑. 태준이 하나하나 꺼내 만지다가 상자 바닥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죠. 태준이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열쇠는 태식이 장례 당시 현우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유품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었죠. 태준이 열쇠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 날. 서울 한복판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단상 위에서 태준이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태준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상 옆에서 박종길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종길이 태준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현우 도련님이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축사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쏠렸죠. 태준의 무릎이 꺾이듯 접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남 현성이 상주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을 지켰죠. 태준의 동생 태식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태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장례도 뒷정리도 내가 다 처리해. 태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관 앞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사실 태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 전날 밤 현우가 박종기를 통해 연락을 해왔었죠. 아버지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태주는 기념식 리허설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박종기를 통해 짧게 답을 전했죠. 내일 아침 일찍 보자고 전해.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 한 명이 빈소에 들어와 현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얼굴이 부어오를 만큼 울고 있었습니다. 현성이 그 여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갔죠. 현성이 태식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곧이어 태식의 비서가 조용히 여자의 팔을 잡고 빈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태주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죠. 장례가 끝나자 태주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잦아졌고 서재에서 현우의 사진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죠. 태식이 부회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현성이 전략기획실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주는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만 원격으로 유지한 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죠. 매주 한 번 아들의 묘지를 찾는 것 외에는 저택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우의 사고 현장 보고서에는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현우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반드시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태준의 머릿속 한쪽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만 당시의 태준에게는 그것을 파고들 기력이 없었죠. 5년간 태준 곁을 지킨 것은 박종길 뿐이었습니다. 박종길은 태준의 식사를 챙기고 건강을 살피면서도 현우가 사고 전날 긴급 면담을 요청했던 그 전화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때 좀 더 강하게 일정을 잡아들였더라면. 그 생각이 5년 내내 박종길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현재 태준이 서재 책상 위의 열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시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우가 이불을 걷어차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엄마, 엄마. 태준이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시우의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태준이 시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시우가 잠결에 태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지마. 태준이 시우를 안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 때까지 한참을 등을 두드렸죠. 시우가 완전히 잠든 뒤에도 태준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태준이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대여금고 열쇠가 있었죠. 태준이 열쇠를 집어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그날 밤 아비한테 하려던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준이 열쇠를 꼭 쥐었죠. 창밖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태준은 서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태준이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자택에 온 이후로 태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거실에서 시우가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이 서재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가정부가 시우에게 우유를 건넸지만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인형만 꼭 껴안고 있었죠. 박종길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있는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숫자 위에 멈추었죠.
친자 확인 확률 99.99%. 강시우는 강현우의 친아들이자 강태준의 직계 혈육이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검사지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숫자만 들여다보던 태준의 입이 열렸죠. 내 손자야. 박종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태준이 검사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 어머니는 찾았나? 이름은 이수빈, 28살입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고 현재 서울 외곽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팀이 상세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거실의 시우가 보였죠. 아이가 인형에 빠진 눈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종길아, 이 검사 결과 가지고 구청하고 보육원에 연락해라. 친족 임시 위탁 양육 신청부터 밟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성이, 태식이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마. 내가 직접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라야 해. 박종길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준이 다시 검사지를 집어들었죠. 99.99라는 숫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아들이 있었구나. 태준이 검사지를 서랍에 넣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시우야, 밥 먹자.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시우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우의 눈에 아직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태준이 손을 내밀자 시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죠. 태준이 시우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우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태준이 시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시우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숟가락, 3숟가락. 점점 빨라지더니 밥알을 흘리면서까지 먹기 시작했죠. 태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날 오후 조사팀의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종길이 서재에 앉은 태준 앞에서 보고서를 읽었죠. 이수빈은 현우 도련님 사망 이후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에서 시우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주간에는 동네 병원에서,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요. 야간 근무 때는 5살 시우를 혼자 원룸에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속해.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시우는 구청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 직원 말로는 시우가 입소 첫날부터 아빠 집에 갈 거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낮잠 시간에 직원이 잠시 눈을 뗀 사이 정문이 열려 있었고 그 틈을 타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반지하 원룸 사진이 있었죠. 좁고 어두운 방에 아이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라면 봉지 몇 개만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등에 핏줄이 설 만큼 주먹이 쥐어졌죠. 내 손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우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의 글씨를 수빈의 과거 직장 서류 필적과 대조했는데 같은 사람의 글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직접 쓴 거라는 말이지. 예. 입원하기 전에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가 아빠 묘지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갈 곳 없는 젊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한 것이 죽은 현우의 묘지였다는 사실이 태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준이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어디야? 서울 외곽 변두리 병원입니다. 가자. 박종길이 놀란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습니까? 내 손자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남을 보내겠냐? 가자. 태준이 코트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시우를 돌아보았죠. 시우가 소파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가정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면 먹을 것 챙겨주고 절대 혼자 두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현관을 나서며 박종길에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시우 엄마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큰 병원 쪽에도 미리 연락해도.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5년 동안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태준이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야, 아비가 너무 늦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외곽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간판 글자 하나가 빠져 있었죠. 태준이 차에서 내려 병원 현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종길이 뒤따르며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죠. 6인실이었습니다. 복도 끝 구석방이었죠. 태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6개의 침대 중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에 수빈이 누워 있었죠. 뺨이 움푹 꺼져 있었고 팔뚝은 링거줄보다 가늘어 보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눈을 반쯤 감고 있었죠. 태준이 수빈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침대 옆 작은 사물함 위에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시우의 사진과 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현우의 사진에서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 현우가 웃고 있었죠. 태준이 한참 동안 수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아들의 아이를 혼자 키우다 뼈만 남은 꼴로 병원 구석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이 태준의 목을 조여왔죠. 태준이 뒤에 선 박종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을 불러. 박종길이 나가서 병원장을 데려왔습니다. 병원장이 태준의 인상에 눌린 듯 허리를 굽혔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환자를 1인실로 옮기시오. 최상의 치료를 해주시고 비용은 여기 있는 박 비서 이름으로 처리할 테니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태준이 담당 의사를 불러 수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죠.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데다 과로가 겹쳐서 온몸에 기력이 빠진 상태입니다. 집중적으로 영양치료를 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해주시오. 수빈이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태준이 병실을 나서며 박종길에게 말했죠. 수빈이가 깨어나면 바로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종길이 운전석 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수빈이라는 여자가 장례식 때 빈소에 왔던 그 여자가 아닐까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례식 날 빈소에 검은 옷 입은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는데 현성 도련님이 발견하고 태식 부회장님 비서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당시에는 회장님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현성이가 그 여자를 발견했다고? 예. 현성 도련님이 태식 부회장님께 귀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자택에 돌아오니
시우가 깨어나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거실에 앉아 시우를 바라보았죠. 시우가 블록을 3개 쌓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다가 무너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아 블록을 하나 집어 올렸죠. 할아버지가 밑을 잡아줄게. 그 위에 올려봐. 시우가 태준을 올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블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죠. 시우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그 표정을 보며 가슴속에서 뭉근한 것이 올라왔죠. 2주가 지났습니다. 박종길에게서 연락이 왔죠. 회장님, 수빈 씨가 의식과 체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면회가 가능합니다. 태준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1인실 침대에 수빈이 앉아 있었죠. 2주 전보다 뺨에 살이 조금 올라와 있었지만 여전히 말랐습니다. 수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준을 보는 순간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장님이 왜 여기? 태준이 병실 의자를 끌어 수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우를 내가 데리고 있다. 묘지에서 만났어. 수빈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수빈이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일으키려 했죠. 시우가 거기까지 갔어요? 혼자서요? 그래. 네가 적어준 주소 들고 혼자 찾아갔더라.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이 이불 위에 이마를 찍으며 울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태준이 수빈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사과할 건 네가 아니야. 지금은 몸부터 추슬러.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와 대학 때부터 만났다는 것, 현우가 죽기 직전에 시우를 낳았다는 것, 현우가 아버지에게 수빈과 시우를 소개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전날 현우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말했죠. 현우 씨가 그날 밤에 아버님 별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꼭 전해드릴 게 있다고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그날 밤 나한테 오고 있었다고. 수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죽고 나서 열흘쯤 됐을 때 큰아들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태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현성이가? 네.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내밀면서 입 다물고 사라지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시우 출생신고서에 현우 씨 이름을 절대 올리지 말라고 각서까지 쓰라고 했죠. 수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제가 거부하니까 후회하게 될 거다 그 한마디 남기고 갔어요. 태준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있었나? 네.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제 직장에 전화해서 허위 민원을 넣었어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렸어요. 새 직장을 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요. 수빈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현성 씨한테만 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형한테는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태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죠.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 태식이 현성을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이 책상 위의 보고서를 현성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형이 최근에 경호팀을 움직이고 있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야. 현성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삼촌, 설마 5년 전에 네가 그 여자한테 가서 확실히 처리한 거 맞지? 현성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돈도 줬고 겁도 줬으니까 알아서 꺼졌을 겁니다. 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 앞으로 가며 신복 오진수를 호출했죠. 오 팀장, 이수빈이란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만약 형이 그 여자를 찾아낸 거면 현우 일까지 다시 들쑤실 거야. 현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삼촌, 그건. 태식이 현성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찾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 돈으로 안 되면 아이를 분리시키는 법적 수단이라도 써서 완전히 입을 막아. 현성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무는 것을 멈추지 못했죠. 그날 밤 태준이 서재에 홀로 앉아 5년 전 서류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현우의 사고 보고서, 보험 처리 서류, 장례 관련 문서를 한 장씩 넘기던 태준의 손이 멈추었죠. 사고 접수 시각과 태식이 자신에게 연락한 시각 사이에 3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장례 당시 현우의 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폐차 처리한 것도 눈에 들어왔고, 현우의 휴대전화가 유품 목록에 빠져 있다는 것도 처음 확인했죠.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아, 그 3시간 동안 네가 뭘 한 거냐? 그때 복도에서 시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덮고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죠. 시우가 이불을 걷어차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시우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습니다. 태준이 시우가 잠들 때까지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시우의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든 뒤에도 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새벽녘 태준이 서재로 돌아와 현우의 사진 앞에 대어금고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야, 아비가 늦었다. 그런데 이놈들이 내 아들한테까지 이런 짓을 했더라. 태준이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 같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성이 아버지의 자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지나던 현성의 발이 멈추었죠. 소파 앞 바닥에 낯선 아이가 앉아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현성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현성의 시선에 꽂혔죠. 현성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거실로 들어온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태준이 시우를 힐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인 손자야. 잠깐 맡고 있는 거다. 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성의 눈동자가 아이의 귓불 뒤쪽에서 멈추었죠. 작은 점 하나. 강씨 가문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모반이었습니다. 현성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죠. 현성이 자택을 나서자마자 주차장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나야.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 집에 있어. 수빈이가 입을 연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태식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확실히 처리했다며. 삼촌, 나도 몰랐다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지인 손자라고 하시는데 귓불 뒤에 그 점이 있어. 틀림없어. 태식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진수한테 연락할 테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태식의 지시를 받은 오진수가 그날 오후 수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진수가 도착하기 전에 태준은 이미 박종기를 시켜 수빈의 병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둔 상태였죠. 태식 쪽에서 수빈에게 접근할 것을 예상한 조치였습니다. 오진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수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진수가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와 수표 한 장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죠. 이수빈 씨, 여기 3억입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아이 양육권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면 됩니다. 간단하죠. 수빈이 수표를 내려다보다가 오진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회장님 뜻입니다. 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합니다. 오진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진수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다리를 꼬았죠. 이수빈 씨,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건지 알기나 해요? 5년 전에도 조용히 시켰으면 이 꼴이 됐겠어요? 끝까지 악을 쓰니까 병원 신세를 지는 거 아닙니까? 수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지만 수빈은 입을 다물고 오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죠. 솔직히 말합시다. 애를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재벌가에 붙어먹으려고 아이를 무기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알아요. 이런 수법.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빈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나가세요. 잘 생각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진수가 일어나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빈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죠. 수빈이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태준이 배치한 경호원 2명이 오진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수빈이 한참 뒤에야 몸을 숙여 침대 및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현우가 남긴 USB 하나와 자필 편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수빈이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박종길과 함께 시내은행 지하 금고실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가 돌아가고 대여금고 문이 열렸죠. 안에는 자필 편지 한 통, USB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현우가 갓 태어난 시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준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현우의 필체가 보였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태준이 편지를 펼쳤죠.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과 삼촌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태준의 눈동자가 점점 좁아졌죠. 현성과 태식이 해외에 가짜 회사를 만들어 수백억 원을 빼돌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회사 재무팀 후배 김도연에게 부탁해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 이 자료를 아버지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그날 밤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다는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편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전달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학 후배 정미래에게 사본을 한 부 더 맡겨두었습니다. 태준이 편지를 내려놓고 박종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미래, 이 사람이 누군지 당장 찾아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금고실 안에서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의 웃는 얼굴과 시우의 작디 작은 얼굴. 태준의 입술이 떨리더니 소리 없이 눈을 감았죠. 그날 저녁 현성이 다시 태준의 자택을 찾아왔습니다. 현성이 태준의 서재 앞에 서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아까 그 아이 말입니다. 아버지 연세에 남의 아이를 돌보시면 건강에 무리가 가실 텐데 제가 대신 적당한 곳을 알아볼까요? 태준이 서재 문 너머로 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현성을 뚫어지게 관통했죠. 내가 누구를 돌보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현성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성이 한 발 물러서는데 복도 끝에서 시우와 마주쳤죠. 시우가 현성을 올려다보더니 겁먹은 눈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정부가 시우를 안아올리며 말했죠. 처음 보는 분을 무서워하나 봐요. 태준이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성이 떠난 뒤 태식이 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형, 현성이가 요즘 형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주치의를 한 명 보내도 되겠나? 태준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 안에서 탐색의 냄새를 맡았죠. 수빈과 시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태주는 확신했습니다. 됐다. 그런 것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전화를 끄는 태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이 현우를 죽이고도 모자라서. 태준이 서재로 돌아와 대여금고에서 가져온 USB 자료와 사고 보고서 그리고 녹음기에서 회수한 오진수의 녹취 파일을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현우가 비자금 자료를 확보한 시점과 사고 시점이 불과 48시간 차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태식이 현우의 자료 유출을 알아챈 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퍼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바로 고발하시겠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저놈들이 증거를 없앤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해. 정미래부터 찾아라. 그게 먼저다. 그날 밤 태준은 시우를 재우고 서재에 앉아 현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뒤에 자신의 핏줄인 태식과 현성이 있다는 것. 태준이 수첩을 꺼내 네 줄을 적었죠. 정미래, 추가 증거 확보. 태식 해외 계좌 추적. 현성 동선 감시. 검찰 고발 시점 결정. 태준이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태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3일 뒤 박종길이 서재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정미래 찾았습니다. 현우 도련님의 대학 2년 후배로 현재 서울 외곽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태준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정미래의 사무소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 서류 박스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했죠. 정미래가 문 앞에 선 태준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현우가 내게 뭘 맡겼나? 정미래가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와 서류 뭉치를 꺼내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현우 선배가 맡긴 자료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5년 동안 따로 모은 겁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속도로 인근 식당의 외부 감시 카메라 영상 캡처였죠. 현우의 사고 당일 태식 소유 차량이 현우의 차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사고 현장 근처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고속도로 옆 식당 사장님이 가게 밖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태준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오진수였다는 기록이었죠. 이건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한테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차 안을 뒤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태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5년이나 이걸 갖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먼저 오지 않았나? 정미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우 선배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식 부회장 쪽에서 저한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재벌가 일에 끼어들면 졸업도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이 갑자기 끊겼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잘렸습니다. 정미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식 부회장이 회장님 주변 사람들 접촉을 감시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찾아가면 증거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준이 정미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빈이까지 챙겼다고. 정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언니가 가장 힘들 때 제 월급에서 조금씩 보탰고 시우 양육권 문제도 제가 조언했습니다. 현우 선배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빈이랑 아이를 부탁한다였으니까요. 태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 아들 후배 한 사람이 5년 동안 내 가족을 대신 지켜줬구나. 정미래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저놈들을 잡을 수 있나? 정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자금 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기업 부회장이고 법무팀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싸우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저쪽이 먼저 덤비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미래가 펜을 집어들고 종이 위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회장님이 경영에 복귀하셔서 태식 부회장의 권한을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조급해질 겁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 비공식 제보를 넣어서 태식 부회장의 해외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잡습니다. 셋째, 태식 부회장이 반드시 이사회에서 쿠데타를 시도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뒤집습니다. 정미래가 펜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에 미리 사전 접촉을 해두겠습니다. 수사 준비와 출국 금지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잡아놓아야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로 해. 그 시각 태식은 오진수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현우의 대여금고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죠. 태식이 은행에 심어둔 사람이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식이 책상을 내리치며 현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현우 금고를 열었다. 거기에 그게 있었으면 우리는 끝이야. 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먼저 치겠다. 태식이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태식은 이사회에 태준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회장직 사임 안건을 올리기로 결심했죠. 자기가 미리 포섭해둔 사회이사 3명과 현성의 의결권을 합치면 과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동시에 태준의 주치의에게 연락해 2천만 원을 건네며 태준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짓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죠. 여기에 더해 태준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자택에 데려와 키우는 비정상적 행동까지 근거로 사마 경영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태식의 움직임은 박종길의 본사 인맥을 통해 태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태식 부회장이 이사회에 사임 안건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한테도 손을 쓴 것 같습니다. 태준이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 나를 끌어내릴 작정이야. 정미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주치의는 제가 잡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날아간다는 걸 알면 금방 넘어올 겁니다. 정미래는 그날 저녁 태식이 매수한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거짓 소견서를 쓰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주치의는 태식에게 받은 2천만 원과 앞으로 감장해야 할 위험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정미래 쪽에 협조하기로 했죠. 한편 수빈이 퇴원하여 태준 자택 별채에 시우와 함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우가 수빈을 보자마자 달려가 매달렸죠. 수빈이 시우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시우도 수빈의 목을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거실에서 시우에게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사진 속 꼬마를 가리키며 물었죠. 이게 아빠야? 그래. 내 아빠가 내 나이 때 찍은 거다. 시우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할아버지 좋아했어.
엄마가 맨날 그랬어. 태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리더니 멈추었죠. 별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식은 이사회 준비와 별개로 해외 가짜 회사에 숨겨둔 비자금을 제3국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자금을 미리 빼놓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미래가 금융감독원에 심어둔 협조자가 이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일주일 전 밤 태준이 시우를 무릎에 앉히고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래는 사무실에서 증거 목록과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죠. 수빈은 별채에서 현우가 남긴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태준이 5년 만에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양복을 꺼내 매만지고 은색 넥타이 핀을 옷깃에 꽂았죠. 거울 앞에 선 태준의 어깨가 5년간의 침잠이 무색하게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현관에서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됐다. 가자.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태준이 들어서자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복도를 지나던 과장급 사원이 동료의 팔을 잡아 끌며 귀손말을 했죠. 은퇴한 줄 알았던 회장이 본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층마다 퍼져나갔습니다. 태준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등을 고추 세웠죠.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태식이 상석 바로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현성은 태식 옆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상석에 앉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오늘 나와줘서 고맙다. 급하게 안건을 올려서 미안한데 형한테도 미리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에게 서류 한 부씩을 돌렸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 경영 공백 보고서, 그리고 회장직 사임 안건이었죠. 최근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초기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계시고요. 5년간의 경영 공백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회사 미래를 위해 사임을 제안드립니다. 현성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됩니다. 쉬시는 게 맞습니다. 사회이사 3명이 차례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식에게 동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태식 쪽으로 기울었죠. 태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은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태식이 손을 들어 표결을 촉구하려는 순간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태준이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이사들 앞에 한 부씩 놓았습니다. 안건 올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지. 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사들이 봉투를 열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죠. 봉투 안에는 태식과 현성이 해외 가짜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이동 기록, 부동산 매입 내역, 그리고 태식이 매수한 주치의가 거짓 소견서 작성을 자백한 녹취록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죠. 사회이사 3명 앞에 놓인 봉투에는 태식에게서 받은 로비 자금 내역이 추가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현성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힘이 빠진 듯 다시 주저앉았죠. 사회이사 3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부회장 강태식과 전략기획실장 강현성의 직위를 해제한다. 관련 사회이사 3명의 사임을 수리한다.
태준이 시선을 한 바퀴 돌린 뒤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비자금건 전수감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지시한다. 법무팀장 오진수도 직위 정지. 법무팀 전체를 외부 법무법인 감독하에 둔다. 남은 이사들이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의결이 성립되었죠. 이사회가 끝나자 태식이 복도에서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식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형,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형의 동생이잖아. 태준이 태식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죽던 날 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게 네 사람이더라. 태식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태식은 복도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태준은 본사에 복귀하자마자 정미래를 성진그룹 법무자문 변호사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정미래가 사전에 접촉해둔 검찰 특수부의 현우의 사고 재수사와 비자금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죠. 정미래는 동시에 태식이 대여금고 정보를 빼낸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태준이 수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너하고 시우는 우리 집안 사람이다.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수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마울 거 없다. 진작 내가 찾았어야 할 사람들이야. 태준은 경영 복귀 첫 주부터 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부들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 없는 부동산 사업에 거액이 묻혀 있었고 핵심 기술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상태였죠. 부채가 태준이 경영하던 시절에 2배로 불어나 있었지만 원격 결제로 지켜둔 핵심 사업의 기반은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은 현우가 생전에 기획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되살렸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강현우 메모리얼 프로젝트로 정하고 수빈에게 실무 총괄을 맡겼죠. 현우가 하려던 사업이다. 네가 이어줘라. 그리고 사내 경영교육 과정도 같이 들어. 배울 건 배워야지.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가 밤마다 저한테 이 사업 얘기를 했어요. 태양광 발전소 설계도까지 직접 그려서 보여줬거든요. 해볼게요, 아버님.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수빈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직위 해제된 태식은 자택에 틀어박혀 해외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지만 출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했죠. 정미래가 검찰과 공조하여 미리 걸어놓은 출국 금지였습니다. 태식이 빈손으로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탔을 때 태식의 양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현성은 아버지를 피해 지인 집을 전전했습니다. 현성의 아내 김유라가 전화를 걸어왔죠.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건데? 현성이 대답하지 못하자 유라가 쏘아붙였습니다. 나 서연이랑 민재 데리고 친정 가. 애들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성이 빈 방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태식의 아내 한미경도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것들까지 다 묶이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한테 무슨 죄가 있어. 태식이 소파에 앉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미경이 방문을 3개 닫고 나갔죠. 어느 저녁 태준이 시우의 손을 잡고 다시 현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시우가 묘비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죠. 시우가 묘비를 작은 손으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시우 지켜줘. 걱정하지 마. 태준이 묘비 앞에 선 채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에 수빈이 별채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태준의 손을 잡아 끌었죠. 할아버지 빨리 와. 엄마가 밥했어. 태준의 걸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30년 전 현우가 똑같은 말투로 자기 손을 잡아 끌던 기억이 스쳤죠. 태준이 시우의 손을 꼭 쥐고 다시 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가가 태준 복귀 전과 비교해 40% 넘게 올랐죠. 강현우 메모리얼 프로젝트가 정부 친환경 에너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뽑혔고 수빈이 프로젝트 총괄로서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반지하 원룸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던 여자였죠. 수빈이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를 익히는 동안 잠을 줄이고 현우가 남긴 사업 계획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수빈이 마이크를 잡았죠. 이 사업은 세상을 떠난 아이의 아버지가 꿈꾸던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한번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수빈에게 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잘했다. 수빈이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야. 네가 해낸 거다. 태준은 시우의 호적을 정리하여 강현우의 아들로 공식 등재했습니다. 수빈을 며느리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도 마쳤죠. 이 소식이 보도되자 은둔하던 재벌 회장이 숨겨진 손자를 되찾았다는 기사가 주요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수빈은 성진그룹 안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남긴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수빈이 제안한 지방소도시 태양광 발전단지 프로젝트가 예상 수익을 크게 넘기며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죠. 이사회가 끝난 뒤 태준이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직접 했어도 이보다 잘하지는 못했을 거다. 수빈이 입술을 꾹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더 잘할게요. 시우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서 태준에게 인사를 했죠.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태준이 시우의 가방끈을 고쳐 메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박종길이 시우를 유치원 차에 태우고 돌아오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을 모셨는데 회장님이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시는 건 처음이야. 그날 저녁 박종길이 정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 변호사님, 회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밥도 제때 드시고 아침에 시우 유치원 준비물까지 직접 챙기세요. 새벽에 서재에서 사진만 보시던 분이 말입니다. 다행이네요, 비서님. 현우 선배가 보면 좋아했을 거예요. 수빈과 정미래도 자주 만났습니다. 정미래가 법무자문 업무 외에도 수빈의 경영 공부를 도와주었죠.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다가 정미래가 말했습니다. 수빈 언니, 현우 선배가 이 모습 보면 제일 기뻐했을 거예요. 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미래야, 너 아니었으면 나도 시우도 여기 없었어. 정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수빈 언니가 5년을 버텨줬으니까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정미래는 틈틈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비자금 자료를 모을 때 도움을 준 재무팀 후배 김도연이었죠. 김도연은 현우가 죽은 직후 태식의 구조조정에 걸려 해고당했고 지방 중소기업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래가 김도연을 찾아가자 김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현우 선배한테 건넸던 자료 원본 출력물입니다. 혹시 몰라서 따로 뒀어요. 해고당할 때 협박도 받았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정미래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시우의 6번째 생일날 태준이 거실에 작은 파티를 차렸습니다. 케이크 앞에 시우가 앉았고 수빈이 촛불을 켜주었죠. 정미래가 카메라를 들었고 박종길이 선물 상자를 시우 앞에 놓았습니다. 자, 불어봐. 시우가 볼을 한껏 부풀려 촛불을 껐습니다. 태준이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시우가 태준에게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우가 그린 거야. 그림에는 하늘에 있는 아빠, 땅에 있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시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태준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가보 1호다. 수빈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고 정미래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하지만 성진그룹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래가 제출한 증거와 김도연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 특수부가 비자금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태식의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현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잡혔습니다. 현우의 사고 재수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오진수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차량 안을 뒤진 감색 카메라 기록이 확보되었죠. 검찰은 현우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증거인멸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 잔해 분석에서는 브레이크 계통에 비정상적인 마모 흔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압축 처리된 상태라 결정적 물증으로 단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검찰은 이 부분을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하되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과 업무상 과실치사방조 혐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터졌습니다. 재벌가의 형제가 조카를 죽음으로 몰았나라는 기사 제목이 포털 첫 화면을 덮었죠. 태식의 자택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현성은 지인 집에서마저 쫓겨나 갈 곳을 잃었습니다. 태식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형, 나를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동생을 부탁한다고 했잖아. 태준이 잠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스쳤죠. 태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새 트럭을 몰았던 밤. 등록금 봉투를 건네자 태식이 형,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하며 울먹이던 목소리. 태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파는 건 네가 먼저였다. 현우 묘지 앞에 가서 먼저 사과해. 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있던 태준이 고개를 한번 천천히 저었죠. 저녁에 시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한 장 더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시우가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 엄마, 미래 이모, 종길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가 그려져 있었죠. 태준이 냉장고에 그림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현우보다 그림 실력이 낫네. 태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이 냉장고 위 그림에서 거실 창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로 옮겨갔죠. 일주일 뒤 저녁 식사를 마친 태준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박종길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큰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현관에서 들여보내달라고 하시는데 태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여보내. 현성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에 수염이 거먹게 올라와 있었죠. 현성 뒤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현성이 고용한 변호사였죠.
현성이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삼촌한테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에 선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죠. 회장님, 현성 씨가 자발적으로 태식 씨의 모든 범행을 증언하겠다는 조건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태준이 현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성이 주머니에서 사진 2장을 꺼내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딸 서연과 아들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서연이가 올해 10살이고 민재가 7살입니다. 아버지의 손녀, 손자입니다. 태준의 시선이 사진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때 서재 문 쪽에 서 있던 정미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성 씨, 이용당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미래가 서류철을 펼쳐 현성 앞에 놓았습니다. 수빈 씨에게 직접 찾아가 협박한 것, 각서를 강요한 것, 태식 씨와 함께 현우 선배의 사고 현장 증거를 인멸한 것,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정미래가 한 장을 더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성 씨는 5년 동안 5살짜리 조카가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자녀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면서요. 현성의 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현성의 눈이 변했죠. 이를 악물더니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현성이 무릎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현우만 예뻐했잖아. 현우가 똑똑하다. 현우가 대견하다. 나는 뭐였어? 장남이라는 이름만 달고 빈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잖아. 현성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지인 손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아이를 숨겼잖아. 아버지한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경호원 2명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성이 경호원에게 팔을 잡혀 서재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죠. 두고 봐. 그 여자하고 그 애 때문에 아들을 버리는 거야. 별채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 시우의 양쪽 귀를 2 손으로 막았죠. 시우가 수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시우야, 괜찮아. 수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성이 쫓겨난 다음 날 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태식에게 남은 것은 발악뿐이었죠. 태식이 해외 인맥을 동원하여 시우의 양육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수빈에게 걸게 했습니다. 동시에 가심 매체에 가짜 제보를 흘렸죠. 미혼모가 재벌가의 재산을 노리고 아이를 무기로 쓰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수빈이 야간 근무를 하며 아이를 혼자 두었던 사실을 비틀어 아동보호기관에 방임 신고까지 넣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관이 태준의 자택을 방문하여 시우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넷에 수빈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유치원 앞에까지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유치원 원장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하고 계셔서 시우를 잠시 쉬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빈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돌아온 시우가 수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엄마, 오늘 친구가 그랬어. 시우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그런데 엄마 나쁜 사람 아니잖아. 수빈이 시우를 안아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정미래를 통해 가짜 기사를 퍼뜨린 매체를 찾아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죠. 아동보호기관에는 수빈의 과거 양육 환경이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완벽한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끝냈습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섰죠. 단상에 오른 태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빈은 내 아들 강현우가 사랑한 여자입니다. 내 손자의 어머니이고 성진그룹의 가족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눌렀습니다. 이 여자가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아들과 동생이 이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시우의 출생부터 현성의 협박, 태식의 조직적 은폐, 수빈이 겪은 5년간의 고통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대중의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쏟아졌죠. 시우의 유치원에는 응원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고 가짜 뉴스의 배후에 태식이 있다는 정황이 정미래의 추적으로 드러나면서 태식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이 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 현성에 대해서도 횡령 공모와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죠. 태식이 구속되는 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청사 계단을 내려가면서 태식의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죠. 현성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오진수는 이미 검찰과 거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현우의 사고 당일 태식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뽑아냈다는 것, 경찰에게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것을 전부 진술했죠. 태식은 구치소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벽을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성의 아내 김유라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유라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죠.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미래가 유라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현성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태식은 구치소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접견 변호사를 통해 태준이 이사회를 사적 복수에 이용했다는 반소를 준비했죠. 하지만 정미래가 이미 태준의 모든 경영 결정이 이사회 의결과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었고 반소는 시작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수빈, 시우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죠. 할아버지, 이제 나쁜 사람들 안 와? 태준이 시우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안 온다. 수빈이 밥그릇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웃었습니다. 별채에서 정미래가 마지막 법적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다 끝났어, 선배. 3개월 뒤 법원 앞에 취재진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태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죠. 태준이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옆자리에서 태준의 표정을 살폈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2년. 현우의 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와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5년. 합쳐서 징역 17년이었죠. 태식의 무릎이 꺾이며 피고인석에서 쓰러졌습니다. 법정경위 2명이 태식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태식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태준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방청석의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았죠. 현성의 선고도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돈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 수빈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합쳐서 징역 6년이었죠. 현성이 선고를 듣기 직전 방청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 앉아 있었죠. 현성이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성의 입이 다물어졌죠. 현성은 그 외면이 아버지가 보내는 마지막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성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죠. 오진수는 검찰과 거래를 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식에게 돈을 받고 이사회에서 동조했던 사회이사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죠. 현우의 사고 수사를 돈을 받고 일찍 종결시킨 경찰은 직위를 빼앗기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식에게 태준의 대여금고 정보를 넘긴 은행 직원도 벌금을 물고 해고되었죠. 재판이 끝난 뒤 태준은 정미래와 함께 태식과 현성이 빼돌린 수백억 원을 되찾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외에 만든 가짜 회사를 전부 정리하고 태식과 현성이 가지고 있던 성진그룹 주식을 법적으로 묶어 강제로 팔아 회사 정상화에 쏟아부었죠. 태식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룹 안의 힘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회장님, 그래도 형제이고 아들인데 용서의 여지는 없으십니까? 태준이 마이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현우의 목숨을 빼앗은 자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줄 수는 없습니다. 태준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준은 태식과 현성에 대해 사실상 의절을 선언하고 두 사람을 모든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빼는 법적 조치를 마쳤죠. 태식의 아내 한미경은 태식과 이혼 절차를 밟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마저 비자금 환수 대상에 포함되어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성의 아내 김유라 역시 이혼이 확정되었죠. 정미래의 추가 조사에서 유라 이름의 부동산 일부가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그 재산도 돌려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태준은 되찾은 비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회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우의 이름으로 현우재단을 만들었죠. 수빈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살 곳과 병원비,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태준이 수빈을 재단 이사장으로 앉혔죠. 수빈이 취임 인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이 필요한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성진그룹은 태준의 지휘 아래 매출과 이익 모두 역대 최고를 찍었죠. 강현우 메모리얼 프로젝트는 나라 안에서 가장 큰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수빈은 신사업본부 대표로 올라섰습니다. 시우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의 분리불안은 사라지고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서 태준에게 인사를 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준이 박종길에게 말했습니다. 종길아, 저 한마디가 성진그룹 전체보다 비싸다. 박종길이 웃으며 대답했죠. 농담이 아니시라는 걸 저도 압니다. 회장님. 태준은 시우의 입학을 앞두고 이사회에서 성진그룹의 앞날을 밝혔습니다. 수빈과 전문 경영인이 함께 회사를 이끄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죠. 시우가 커서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건강한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빈이 이사회가 끝난 뒤 태준에게 말했죠. 시우가 커서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현우 씨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정미래는 모든 재판과 재산 환수가 끝난 뒤 대형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만 성진그룹 법무자문은 계속 맡기로 했죠. 떠나기 전날 정미래가 태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현우 선배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아버지를 믿어라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래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을 거두고 정미래를 안았습니다. 현우 친구를 잘 둬서 내가 살았다. 박종길이 태준에게 은퇴 뜻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박종길의 어깨를 잡았죠. 종길아, 자네는 직원이 아니라 내 형제였어. 태준이 퇴직금과 별도로 성진그룹 주식을 박종길에게 건넸습니다. 박종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준 앞에서 눈물을 보였죠. 태준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현성의 두 자녀인 서연과 민재를 위한 교육비와 생활비 신탁을 만들었죠. 현성에게도 유라에게도 알리지 않는 익명 지원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단절과 할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태준이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죠. 어느 봄날 오후 태준이 시우와 수빈의 손을 잡고 현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묘비는 태준의 지시로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 강현우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시우가 묘비 앞에 직접 쓴 편지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한글 다 배웠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 그리고 나 이제 안 울어. 수빈이 묘비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가 지키려고 했던 거 우리가 다 지켰어. 태준이 코트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 태어난 시우를 안고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었죠. 태준이 사진을 묘비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비가 잘 키울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묘역을 내려왔습니다. 시우가 가운데에서 양손으로 태준과 수빈의 손을 잡고 걸었죠. 벚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우의 웃음소리가 산 아래까지 퍼졌죠. 태준의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울고 있던 5살짜리 아이 하나가 꺼져가던 한 남자의 삶을 다시 켰습니다. 아이를 숨긴 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이를 지킨 사람들은 가족이 되었죠. 태준은 아들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것들, 아이와 사랑과 꿈을 대신 지켜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잔인했지만 그 끝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묘역을 내려오는 장면은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힘이라는 것. 벚꽃잎이 어깨 위로 내려앉던 그 봄날, 시우의 웃음소리가 산 아래까지 퍼졌습니다. 현우가 지키려 했던 것들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